61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샵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샵 하면은 CU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AO.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노동자협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그럼 일단 클로즈는 아니다, 그죠?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자의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됩니다. 또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클로즈 다음에 유니온샵이죠. CU.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했던 거 복습이죠. 우리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62번입니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 수요라고 하는 일자리 측면. 노동 수요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노동 공급은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 수요는 뭐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1번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다.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 왜 증가를 하냐면은 경쟁이 서로 되다 보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건비를 싸게 해야 경쟁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래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해고가 어렵습니다. 잘못 해고했다가는 또 뭐 노조에서 난리가 나고 하니까. 그리고 고학력 취업자 증가인데 요거 이제 고민표를 붙이고,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입니다. 정규직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나 비정규직은 저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2, 4번이 맞는데, 고학력 취업자 증가라고 하는 문제를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응용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학력 취업자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 그 다음에 고급 회사가 있고 2차 노동시장이 있다. 이렇게 열악한데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 고학력 취업자는 말이죠. 노는 물이 달라요. 곧 죽어도 여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항상 정규직이나 다시 말하면 좋은 회사 가려고 하는, 이게 어떤 고학력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정규직하고 나오면 고학력 나오면은 너는 물이 다르다. 그래서 고학력 취업자는 비정규직하고는 관계가 없다. 곧 죽어도 어디 정규직을 선호한다. 이런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고학력 취업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으시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고학력 취업자는 노는 물이 다르다. 즉 비정규직 거기서는 안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비정규직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 격차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1번이 바로 나왔네요.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 이 말이 나오면은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 이게 1차적으로 나와야 돼요.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은 아담 스미스입니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 자, 아담 스미스의 중요한 완전 경쟁시장 이론의
첫 번째가 뭔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이러한 그 완전 경쟁 시장인가 아닌가 힌트를 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직장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입니다. 직장 간 정보의 흐름도 원활하고 그다음 직장 간의 이동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아무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뭘 알아야 되냐? 아,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네.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려운 것은 1번 이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네. 이걸 알기가 이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요거는 2-70번 내용을 우리가 잘 익혀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고요. 2번은 직종에 따라 근로 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좋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과 시골처럼 여러 군데 근무하면은 어때요? 보상을 해줘야 거기 가서 근무를 하겠죠. 그래서 직종별 임금 격차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노동조합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임금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조직률에 따라 가지고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적게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조직률의 차이가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직종은 임금을 적게 줘도 서로 옵니다. 그러나 3D 업종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잘 안 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고요. 64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 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민주화 같으면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이게 산업 민주화 잘 되는 것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관리를 한다. 여러분 답을 익혀야 될 사항이고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대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여기 있어요. 요 문제가 좀 까탈스럽네요. 왜냐면은 요 대상이 국내 뭐냐면 노동입니다. 국내. 즉 내국인에 초점 맞춰야 되거든요. 뭐 아주 나는 부지런히 쓰는데 지금 따라와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내국인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자 일단은 3D 업종에 대해 가지고 외국 인력이 막 들어오죠. 그러나 국내 내국인들은 어차피 어떻게 합니까? 3대 업종 기피합니다. 기피하니까 고용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공급이 많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많으면 임금이 이제 다운되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임금과 고용이 둘 다 낮아진다가 됩니다.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첫째 초점을 국내 내국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국내 내국인은 아예 어떻습니까? 3D 업종은 아예 기피하니까 고용이 낮고 그러나 그나마 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라든가 이게 많이 오니까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들이 없을 때보다는 그 3D 업종에 대한 임금은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다 낮아진다.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다음 주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저의 그 작품의 진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업에 종료할 때는 마구 개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구 개개. 그래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개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 담당자가 맞아라 경수야 이렇게 했어요. 이 맞아 경수가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도표를 아주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했죠. 즉 마자는 뭐냐면 마찰적 실업만 자발적 실업이요, 경기적 실업만 수요 부족 실업이다. 수요 부족 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마자 경수로 알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경기적 실업이다. 네. 경수는 경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 실업이다. 왜? 경기가 나빠서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실업은 일자리 자체는 있다. 이렇게 기술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거나 계절이 바뀌어서 못 들어가거나 또는 정보를 몰라가지고 취업을 못하거나 어차피 직장은 있어 일자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기적 실업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걸 도표를 이렇게 외우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는 거는 마자 경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자는 마찰적 실업만이 자발적 실업이요. 왜?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게 없어. 직장 옮기기 위해서. 그러나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됩니다. 왜? 산업 구조가 바뀌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어때요? 경기가 나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되니까 실업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만이 자발적 실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경수는 경기적 실업만이 수요 부족 실업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일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마자 경수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되지요. 67번입니다. 케인즈의 실업 1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 임금의 함수다. 이 1-74 했죠. 자, 이게 실질 임금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입니다. 물가 상승. 자, 기업주는 실질 임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는 실질 임금 플러스 뭘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달라. 이게 이제 노동자예요. 근데 일본은 말을 바꿔놨죠. 노동의 공급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 임금의 함수가 아니고 명목 임금의 함수죠. 노동에 대한 수요는 사용자죠. 명목 임금의 함수가 아니고 실질 임금의 함수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놨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74번 내용을 복습을 하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2, 3, 4 우리가 내공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고 있어 현찰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명목 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화폐 순호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올라간 임금이 내려오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명목 임금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운되는 게 경직돼 있다. 고정이 돼 있어서 다운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임금은 다운은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죠. 3번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의 부족으로 설명했다.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 즉 이 시중에 어떻습니까? 돈이 잘 안 풀리고 하니까 경기가 나빠지거나 그 다음에 산업 구조에 애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4번 실업의 해소 방안으로 재정 투자의 확대, 통화량의 정대 등을 조정하였다. 돈을 풀려야 경기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기업주,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실질 임금을 선호하고 그 함수예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보탠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명목임금을 선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68번입니다.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건 1-66번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복습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있지만 사적 비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업을 하면은 사용자가 손실 보는 게 있고 노동조합에서 손실 보는 게, 이 두 가지 손실 보는 것을 합친 것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적 비용은 어때요? 이 노조와 회사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을 보는 이런 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서비스업 중에서 운수업이 되겠죠. 이 손실은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항상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 쏘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가 아니죠. 파업에 난 손실을 뭘로 가지고 그래도 줄인다 했어요. 재고를 비축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는 아니다.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3번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분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사적 비용은 그게 아니죠. 세사 측 손실과 노동조합의 손실, 이것을 우리가 사적 비용이라고 하죠. 4번 서비스 산업 부분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이게 정답이죠. 대표적으로 운수가 만약에 운수업이 파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 내용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9번입니다. 임금, 물가, 악순환수, 지불 능력에서 한계 생산력 등의 한계 생산 역설 등의 영향을 마치 임금 결정 이론은, 자,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론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메모는 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거 뭐 보면은 기억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 때는 지불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기금입니다. 즉 사용자는 이 근로자를 위해서 줄 돈이 일정 한계가 있어요. 기금이 모아놓은 돈이 어때요? 임금을 위해서 줄 돈은 기금이 곧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사용자도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불 능력, 한계 생산력 이 키워드를 해가지고 임금 기금서를 그냥 익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원래 임금 기금서, 생존비서, 노동가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임금 기금서를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비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입니다. 위계질서 확립이 이 용이한 공무원 생각하면 되죠. 연공급이죠. 연공급. 그 다음에 이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 됐으니까 1번이 틀린 게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한 임금 체계가 많고, 연공급의 기본 구조로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 승급의 축적에 따른 연령별로 필요 승계비를 보장해주는 원리에 기초한다 해서 매년 호봉이 올라가죠. 연령 근무 연한에 따라서. 그래서 또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건 1번이죠.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이것도 역시 연공법에 대한 내용이 71번입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조합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 합니다.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 하죠.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해서 누가 상을 당했을 때 도와준다, 결혼식 도와준다 이런 복지활동을 합니다. 4번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땡입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과 연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크면 클수록 정치권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렇게 정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다음 주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멀어서 분단됐습니다. 분단됐다는 것은 1차와 2차 시장으로 분단됐다. 1차는 여러분 대기업을 생각하시고 2차는 열악한 신생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분단 시장이 왜 생겼느냐? 1번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도 맞고,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죠. 왜? 여기는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복지원 근무가 안정되어 있어요. 장기간. 여기는 하루살이 이런 그 근무 과장하면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요 말은 여기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2차 노동시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능, 기술 여기에 따른 합당한 이 직무의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고 2차 노동시장은 우선 일 자체를 마지못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술과 상관없이. 그래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막노동이라도 한다는 것은 그래야 우선 식구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자체 그게 중요하다. 내가 이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일단
뭐 3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 원이라도 내가 일단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부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주의 임금도 하락한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학력 실업자하고 단순 노무주의 이거는 노는 물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고학력 실업자는 2차 노동시장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고학력 실업자와 단순 노무자는 뭐 관계가 없다. 노는 물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 먹어도 그건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중노동시장 1차와 2차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승진관리제도가 1차는 잘 돼 있지만은 2차 노동시장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7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급 우리가 임금제. 여러분들 어때요? 이 문제 보니까 그래도 60점 맞추는 문제는 어때요? 꼭 나올만 한 게 다 나와요. 100점 맞추려고 하면은 곤란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익힌 것만 잘 준비를 해도 60점 이상 취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직원 간 화합이 성과급은 경쟁이 돼서 화합 용이하지 않죠. 근로의 능률을 성과급만큼 근로 능률을 작업시키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이게 임금제 할 때 이걸 했죠.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이거 어찌 보면은 간편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어땠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어요. 왜? 불량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확정적 임금이 보장되지를 않죠. 그래서 맞는 것은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성과급의 최대 장점이 그거죠. 74번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 생산은 자 이런 한계 생산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쉽게 말하면 월급은 줄 정도가 되는 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죠. 자 시간당 임금이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은 3,000원인데 임금하고 맞추려면 커피를 몇 잔 팔아야 될까요? 3,000짜리를 몇 잔 팔아야 임금하고 맞춰집니까? 뭐 계산할 때 2잔 팔아야 6,000원이 되죠. 우리가 이걸 한계 생산이라고 합니다. 즉 손익분기점이 다시 말하면 일단 월급을 줄 수 있는 것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당 6,000원인데 3,000원짜리를 가지고는 몇 잔을 팔아야 월급과 2잔을 팔아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3-75번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이고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취업률 하면은 우리가 경제 도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경제활동, 비경제, 그 다음에 여기서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률을 구하면 바로 위에 걸로 나눴습니다.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눴습니다. 실업률도 어떻게 합니까?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고용률 하면은 이게 고가 높을 고자라고 생각합시다.
한 칸 더 높게 갑니다. 즉 취업자를 뭐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는 게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게 이게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더라. 그러면 요 도표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도표에서 요 계산을 도표를 가지고 계산해야.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잘 봐야 됩니다. 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예요. 그러니까 이게 60%입니다. 60%. 100%를 딱 가지고 봅니다. 그럼 뭐의 60%입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60%거든요. 그럼 당연히 비경제 활동 인구는 40%가 되겠죠. 그래 100%. 요게 이제 100%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를 프로로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업률이 20%입니다. 실업률이 20%라고 하는 것은 60%의 20%거든요. 60%의 20%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12%예요. 그러면 12%하고 요거 보태서 60%가 돼야 되니까 요건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48%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48%를 생산 가능 인구 100%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원래 정확히 하면은 48을 10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 되니까 그러면은 48%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퍼센테이지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자 수가 48% 나왔어요. 60%에서 이게 12%고 하면은 이게 48이 돼야 6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60%는 100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죠. 100을 기준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니까 여기에 이제 100으로 이제 포인트가 생산 가능 인구를 이거를 100으로 맞출 줄 알아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그래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잘 안되면 반복적으로 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률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오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76번 문제입니다.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비숙련이 막 누르고 있어요. 가장 피해를 입는 집단은 뭘까? 자, 국내 소비자는 아니죠. 국내 비숙련고,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이 비숙련공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비숙련공이 막 들어오니까 이 비숙련공이 피해를 입겠죠. 비숙련공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숙련공은 뭐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 여기 뭐 노동지휘자적 기업 기술 집약적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77번입니다. 임금이 하방 정지적 이유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아까도 뭐 화폐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하방 정지서, 임금이 하방 정지서, 하방으로 잘 안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7기의 노동시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최강 화력이 고장이다. 왜? 엘리베이터 가다가 밑으로 안 내려가요. 몇 층에 딱 걸려갖고. 이게 뭔가 전기 화력이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금의 하박 경직성의 이유와 종류를 쓰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하방 경직성은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게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가 되고, 그 이유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거나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하방 경직. 화폐 현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현찰 선호, 이미 정해진 현찰은 내려가는 걸 싫어한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역선택 가능성입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사에서 임금을 하방 경직을 안 시키고 다운을 시키면은 이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어디 가버리니까 딴 회사로 갈 우리가 있거나, 그럼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불량품을 일부러 만든다. 이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임금을 못 내는 이유가 이게 이제 겁이 날 수가 있겠죠. 고임금 정책을 쓰면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효율성 임금이라고 했죠. 이러면 잘 안 내려가죠. 장기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잘 안 내려갑니다. 요걸 이제 이래서 최강 화력 보장이 낮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못 움직인다, 경직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기를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장기 노동 계약을 하면은 어차피 하방 경직이 되죠. 물가의 지속적 상승. 요게, 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뭐냐면은, 임금이 안 내려가는 게 원래는 상식으로 맞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이게 있어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중에 돈을 줄여야 돼요. 돈을.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런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금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임금. 이 커트라인 밑으로 뭐냐면 차고 이 밑으로 내려가요. 임금을.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고 내려가요. 이것이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 몇 번 실시했던 이게 소득 정책이에요. 소득 정책은 물가 때문에 뭐냐면은 이 임금을 일부러 국가에서 다운시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 너무 불만이 되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데, 그 정책의 이름이 소득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득하면 뭐 소득이 불어나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임금을 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득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2번이 이제 다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요하면은 답을 익히시면 됩니다. 답을. 자, 78번 문제입니다. 만약 여가가 열등제라면, 자, 우리는 이 열등제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자,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에서 이게 열등제가 아니고 정상제라고 하면은 이렇게 꼬부라지죠. 근데 열등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게 열등제예요. 즉,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후반 굴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체 효과만 나타나거든요. 그럼 볼까요?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을 감소한다는, 이게 바로 소득 정책. 지금 열등제이기 때문에 계속 뭐냐면, 나는 여가가 열등, 나 싫어. 난 돈 버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합니다. 계속 일을 해요.
그게 맞는 얘기죠. 네, 우리가 열등제 반대가 정상제입니다. 임금이 올라갈 때 그 여가가 나에게 정상제가 되면은 바로 소득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 후반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후반 굴절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꼭 한두 문제씩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 3, 4번은 뭐 길기도 한데 이건 틀린 겁니다. 2번 기억해 주세요. 대체 효과예요. 열등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 효과 많이 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버는 쪽으로 한다. 공급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특수적.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을 생각하면 되죠.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면은 특수한 인적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 공정도 특유하다. 그러면 이건 일반인 가지고 안 되죠. 생산 장비도 특유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 일반적 직업 훈련의 차이. 이거는 일반 훈련은 기초 훈련입니다. 기초 훈련 가지고는 특수적 인적 자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은 어디에 써요? 일반 교육하는 일반적 직업 훈련 가지고 안 되고 생산 시세에서 바로 거기서 배우는 현장 훈련, 현장 생산 현장에서 배워야 특수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수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맞살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을 봅시다.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이거 맞죠? 직업 안내와 직업 상담 등입니다.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맨 마지막에 직업 알선 기관이 잘 활동한다 이 말이죠.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4번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나오는 거는 여러분 항상 무슨 실업 마구 개경 중에 구조적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훈련 나오는 것은 뭐다?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앞에서 너무너무 강조를 했죠. 네, 이번 시간에 또 노동시장론을 쓰는 문제 그렇습니다. 이걸로써 나왔던 기회를 좀 나왔습니다.